자,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판례들 060 훼손을 임차해서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다음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통화 버튼을 눌러가지고 아까 얘기한 거죠?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게 했다면 이건 사람을 속인 거지 기계를 조작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눌렀기 때문에 이건 사기죄고 2번 유명한 판례죠. 변칙 세일입니다. 애당초 원래 세일은 뭐야? 지금까지 팔던 가격에 뭐 30% 50%를 깎아서 파는 게 세일인데 한 번도 판 적이 없는 제품을 기존에 100만 원에 팔던 거라고 해서 50만 원에 세일한다고 이거 변칙 세일을 한 겁니다. 세일이 아니지. 이건 애당초 정상가가 50만 원인 거야. 그걸 마치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으로 세일하는 것처럼 속인 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인들이 보통 뻥을 치는 건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건 사기가 안 되지만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짓말을 했다면 이건 사기라고. 바로 요 유명한 백화점의 변칙 세일 사기고. 역시 3. 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한우만을 판다고 해놓고 수입 쇠갈비를 팔아먹은 거. 그 다음 당일 판매되지 못한 생선류를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 라벨을 부착해서 재판매한 거. 이건 뭐야? 오늘 해서 안 팔리면 뭐 내일 더 싼 가격에 아예 반값에 팔아야 되는, 내일 소위 말해서 뭐 이걸 뭐라 그래? 껍질만 가는 거, 껍질만 뜯어내고 랩을 다시 씌운 다음 내일 날짜로, 내일 안 팔리면 모레 날짜로, 그러다 보니 10일씩 된 생선이 날짜는 그 날짜로 지켜나오는 거야. 요거 사기다 아니다? 사기다. 도를 지나쳤지. 악랄한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유명한 5. 녹동 다루리 골드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 거 사기고. 6. 아까 얘기했던 뭐 그냥 인삼을 산양산삼이라고 속여 판 거. 산양산삼하고 그냥 산삼하고는 뭔가, 그냥 산삼은 자연산이고 산양산삼은 산삼의 씨를 산에다 뿌려서 재배한 걸, 요걸 장내삼, 산양산삼이라고 하고, 인삼을 산에다 뿌리면 그건 인삼이야. 인삼하고 산삼은 DNA 구조가 달라진 거예요. 비슷하지만. 그 다음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 그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로또가 됐어. 한 20억 벌었습니다. 친구가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혹시 원룸 보증금을 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느냐? 웬만하면 빌려주지. 왜? 원룸 보증금은 나중에 이 자식 원룸 뺄 때 돌려받으면 되니까. 근데 친구가 주식 투자한다고 2,000만 원을 빌려달라면 빌려줘 안 빌려줘? 미친 새끼, 너 정말로 그냥 공부나 제대로 하든가. 차라리 알바를 해 이 자식아. 무슨 주식이야? 주식하다 말아먹으려고? 그건 돈이 썩어나도 못 빌려주는 돈이야. 근데 이 자식이 주식 투자할 거면서 뭐라고? 원룸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하니 속아가지고 원룸 보증금을 빌려줬더니 개뿔이나 원룸 보증금은 있지도 않고 주식 투자하다 다 날려먹은 거야. 요거 사기죄 됩니다. 그래서 7번이 적용되는 원리는 여러 개가 있어. 하여간 중요 용도를 속여가지고 돈을 빌리거나 하는 건 다 사기야. 바로 아래 창업자금 대출금을 창업자금으로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거. 12번 전업용 육성 정책자금인 농지 이 구입자금을 융자 받아가지고 농지 구입이 아닌 딴 데다 사용한 거. 다음 페이지 19번 마치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빌려가지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거. 22번 대출의 조건 용도가 임야 매수자금으로 한정된 걸 대출받아가지고 뭐 임야 매수자금을 딴 데다 사용한 거. 전부 다 중요한 용도를 속였기 때문에 사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9번 당해 회계연도 결산이 적자인데도 이익인 것처럼 장부를 속여가지고 소위 이제 분식 회계라고 합니다. 속인 원래 손해본 장부는 따로 만들고 이걸 조작해가지고 이익이 펑펑 남는 회사인 것처럼 조작된 장부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장부 이중장부. 그래가지고 은행에다 이중장부를 내놨더니 뭐 쫄딱 망해가는 회사가 뭐 지금 대박이 나는 회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거 뭐
요거 사기죄입니다. 한편 은행에다가 속이고 대출받았다고 다 사기가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은행에 가서 담보 없이 돈 좀 대출해달라고 그러면 은행에서 콧방귀도 안 끼죠. 경찰이 된 뒤에 신분증, 월급 명세서 들고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2천만 원 정도는 마이너스 이후 대출해 줄 겁니다. 이때 은행에다가 나 2천만 원 정도는 꽁값입니다. 갚을 수 있어요. 라고 좀 뻥카를 쳤다 할지라도 그 대출을 받은 게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건 여러분의 뻥카를 듣고 빌려준 게 아니라 신분증을 보고 빌려준 거거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자기 능력을 과장 좀 하는 거 가지고는 사기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장부를 조작해 가면서까지 우량 회사인 것처럼 속였다면 그건 사기예요. 10번 극장 용도가 불가능한데도 극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거. 11번 승리재단 교주 즉 목사 등이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이게 참 이거 책을 너무 많이 빼버렸어. 중간을. 승리재단 교주가 자신이 하나님, 절대자, 미륵불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내가 하느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세상의 금은보화가 다 나한테 보인다. 그때 1인당 1,000억씩을 줄 테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은 다 갖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그냥 헌금을 막하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깍쟁이라서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도록 했다면 이건 뭐 목사로서 도를 지나쳤다 안 지나쳤다.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벌써 하여간 사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지가 예수다, 지가 하나님이다. 이건 다 사입이야. 이건 다 사입입니다. 주로 그런 것들이 신도들한테는 또 뭐 곧 세상이 멸망을 하고 이제 휴거가 시작된다. 선택받은 자만이 하늘나라로 간다. 따라서 이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산은 필요 없으니 다 하느님 나라에 맡기고 휴거에 대비하자. 그래놓고 그 재산 받아가지고 지는 뒷구멍으로 가지고 부동산 사놓고 합니다. 나쁜 것들. 그 사기 중에서 악질 사기꾼들이 그 사이비 교주들이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데 잘 속아 넘어가는지 멍청해가지고 그냥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 휴거가 있을 거라고 이제 몇 주 안 남았다고 했는데 몇 주가 많이 몇 년이 늘어졌다. 뭐 그다음에 휴거 얘기 안 해. 한 10년 지나면 또 휴거 얘기하고 그딴 개소리하는 것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면 그것들부터 제일 먼저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자기 이름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는 죄가 죄 중에 가장 무겁다고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많지? 그런 목사들 많지? 거의 사이비에 가까운 목사들 많습니다. 자, 바로 그렇게 이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도록 강요한 것도 이거 사기죄고. 그다음 14번, 요것도 설명을 안 하면 좀 이해하기 힘들지. 이 A와 B가 지금 제주 2공항 부지가 거의 뭐 대박이라고 해가지고 A도 B와 함께 땅을 하나 사고 싶은데 B는 바빠. 그래서 A한테 모든 걸 일임하고 하여간 거래만 하면 내가 반땡하자. 뭐 10억이면 5억씩, 뭐 12억이면 6억씩 반땡해서 나중에 2배 정도 오르면 팔아서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아가지고 10억씩 챙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A한테 일임했더니 A 자식이 갑한테 10억 6억짜리 땅을 사면서 가짜 계약서를 씁니다. 얼마라고? 10억이라고. 그래 놓고 반땡하기로 했으니까 원래는 3억 하면 되는데 이 자식은 뭐 얘한테 5억을 받고 10억이라고 뻥까치고 5억을 받고 자기는 얼마만 1억만 내가지고 땅은 반땡. 자, 요거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요거 돼. 그래서 부동산의 평당 매수단가를 피해자보다 싸게 매수하면서 지는 1억에 매수하면서 피해자한테는 자신도 같은 값으로 5억을 내고 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한 거, 요것도 사기고. 다음 페이지에 17번 절취한 작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건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데 뭐 절도죄 외에 뭐 사기죄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작물을 자기 것인 양 속이고 담보로 제공했다면 그 제3자는 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금원을 편취해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냐고 담보로 제공했으니 이건 사기야. 마치 우리 저 앞에서 뭐 위조된 약속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는 거나 작물이 아닌 것처럼 속여가지고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나 똑같은 논리인 겁니다. 18번은 여러 번 얘기했죠. 절취한 은행 예금 통장으로 은행원을 기망해서 예금을 인출했다면 이건 뭐 절도죄,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죄 무려 4개가 실체적 경합이라고 그랬어요. 20번 19번은 아까 봤고 20번 신생 수입 브랜드 시계 지오모나코인가 그랬어요. 지오모나코. 요거 스위스산은 맞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세워진 지 10년도 채 안 되는 회사고 요거 시계 하나에 한 10만 원 하는 거야. 10만 원 내지 20만 원. 이걸 갖다가 몇백 년 된 명품이라고 속여가지고 이걸 1억에 팔았어. 1억.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죠. 뭐 정확지는 않지만 이 1억에 이 시계를 산 멍청이가 바로 장동건이란 말이 있었어요. 장동건. 검색해봐. 옛날 장동건. 시계 사기당한 장동건. 1억에 샀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 1, 20만 원짜리를 3, 40만 원에 파는 건 능력일지 모르지만 1, 20만 원을 1억에 팔았다면 그건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지. 아까 얘기했던 장사꾼의 과대 광고가 뭐 20만 원을 1억을 했다면 이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거지. 그 다음 25번 역시 세 번째 줄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 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거. 예, 경매 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아도 경매가 개시되고 경매가 진행되면 그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사기죄입니다. 28번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쉬운 말로 의사도 아닌 놈이 병원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환자를 진찰하고 자기가 마치 뭐 적법한 의사가 진찰한 것처럼 보험공단에다가 진료비를 청구한 거죠. 의사도 아닌 놈이 사람을 치료하고 보험공단에다가 건강보험공단에다 돈을 달라고 했으니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사기지. 그 다음 넘어가서 기망행위가 부정되는 경우 1. 채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양도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채무자로부터 직접 예상대금을 수령한 경우. 자, 이것도 삼각사기의 기본 이걸 뭐라고 그래? 기본 도표. 우리 요 공갈죄와 사기죄의 기본 도표. 지난 시간에 봤던 앞 시간에 봤던 뭐 명의 신탁과 수탁의 기본 도표 이런 것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다음 요 채권 양도인데 이것도 기본 도표가 있어. A가 B한테 1억을 빌려주고 갑이 C가 A한테 또 1억을 빌려준 겁니다. 보통 C가 은행이고 A한테 1억을 빌려주고 A가 집주인한테 전세금으로 1억을 주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구조를 띠게 되지. 이때 원래대로라면 A가 B한테 1억을 받아서 C한테 갚으면 모든 법률관계는 깨끗이 정리가 되는데 번거로워. 그냥 C가 직접 B한테 1억 받으면 받아서 건네줄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 법률관계가 다 끝나는 거 아니냐고. 바로 이때 A가 자기가 B한테 받을 돈 1억을 누구한테? 자신의 채권자 C한테 넘겨주는 걸 이걸 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B한테 받아낼 수 있는 1억이라는 채권을 채권자 A가 자신의 채권자한테 양도하는 거죠. B는 채무자고. 이때 A는 B에 대해서는 채권자지만 C에 대해서는 또 채무자가 되는 거지.
이때 바로 이걸 채권 양도라고 하는데, 채권이 양도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법적인 효과가 발생되니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채권 양도는 효력이 안 생깁니다. 첫째가 양도인과 넘겨주는 자와 양수인 넘겨받는 자 사이에 뭐 합의,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A와 C 사이에 B한테 받을 돈을 C한테 넘기기로 했다지만 넘긴 뒤 C가 B한테 가서 돈 1억 내놓으라고 하면 B가 C한테 뭐라고 하겠어? 당신 뉘신데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나? 미친 사람 아니십니까? 절대 돈을 줄 리가 없지. 그래서 A가 이러한 사실을 B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 쉬운 말로 너 나한테 갚을 돈 1억 C한테 갚아. 내가 그거 C한테 넘겼어. 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 채무자한테 양도 통지를 채무자한테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요거와 관련해서 1월 10일 날 A가 C한테 채권을 양도했고, 양도 요건은 양도 합의는 다 했어. 그리고 1월 15일쯤에 A가 B한테 양도 통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만일 15일 날 양도 통지를 했다면 뭐 채권은 양도됐고 B는 이제 누구한테 1억을 갚으면 돼? C한테 1억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1월 13일 날 B가 돈 1억 갚는다고 A를 찾아온 거야. 그러니 만일 17일 날 찾아오면 B가 A한테 1억 갚는다고 찾아오면 A가 B한테 뭐라고 하겠어? 이 미친 새끼야, 내가 넘겼다고 그랬잖아. 왜 C를 찾아가지 나를 찾아와? 멍청한 것 같으냐고. 너 15일 날 통보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지. 그게 C한테 갚으라는 얘기 아니었어? 그거였어? 아이고 미친 새끼 같으니 C한테 가서 갚아 라고 할 텐데, 통지를 받기 전에 왔으니 얘는 모르는 상태에서 왔으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이때 바로 A가 B가 가져온 돈을 C한테 양도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받아버린 거야.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기죄 안 돼. 왜? 얘는 모르니까 가져온 거고, 얘는 적법하게 채무를 변제한 겁니다. 적법하게 채무 변제한 거야. 그래서 사례 1, A가 B가 주는 돈을 뭐 양도 사실을 숨긴 채 B 돈을 수령한 거, 요거 사기죄 안 돼. 한편 요건 사기죄가 안 되는데, A가 B한테 돈 1억을 받은 뒤 그 돈은 A, B 사이에서는 양도의 효과가 발생 안 했지만 A와 C 사이에서는 양도됐나 안 됐나? 양도됐어. 그 돈은 C 거야. 따라서 C가 소유하고 B가 돈을 주는 바람에 A가 점유하게 된 그 돈을 C한테 건네주지 않고 A가 수령 후 C한테 주지 않고 그냥 써버리면 무슨 죄야? 횡령죄. 시험에 나왔어. 무슨 죄냐? 이거 횡령죄. 이거 승경시험에 나온 거야. 그래서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의 채무를 요거 채무 변제를 수령한 것은 사기죄가 안 되지만, 수령 후에 C한테 주지 않고 소비한 건 횡령죄라고. 그건 횡령죄야. 한편 2번 아파트 신축 자금으로 차용한 금원 등을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대체하여 분양한 후 각수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기 전에 다시 제3자에게 위와 같은 분양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 이건 뭐 이중매매를 하면 이건 사기예요. 이중매매를 하면 배임입니다. 이중매매를 하면 배임인데, 요 배임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뭐 사기죄는 안 돼요. 사기죄는 안 됩니다. 그 다음 하청받은, 이건 넘어가고, 4번 전대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 자, 보통 이제 A가 B한테 전세를 주면
A는 임대인, 건물주, 그 조물주 위에 있다는 요 건물주,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인데 2년을 계약하고 집을 빌렸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났네. 그러니 이 집에 살 수는 없고 그냥 비워둘 수는 없고 B가 이걸 다시 C한테 또 임대를 합니다. 이걸 전대라고 하고 이걸 전대라고 하고 그러면 B가 전대인이 되는 거고 C가 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B하고 임대 계약을 할 때 애당초 임대인이 이런 전대를 금지하는 전대금지 특약을 맺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금지가 아예 들어가. 전대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이때는 뭐 B는 C한테 전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얘한테 임대를 했다면 이건 사기야. 이건 사기인데 그런데 전대금지 약정이 없다면 전대금지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전대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정상적인 전대야. 뭐 아무런 문제 안 생겨요. 그래서 거기 전대금지 등의 특약이 없는 경우 전대를 하더라도 사기죄 안 되는데 그럼 4번 앞에다가 비교해 놓고 특약이 있는 경우는 사기됨. 이렇게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가 된다고. 5번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해서 광고한 경우. 이건 여기서 봤던 바로 상인의 과대 광고입니다. 우리 연립주택은 이건 일반 아파트에 비하면 30평 정도의 크기다. 가봤더니 개코나 일반 아파트 25평하고 거의 비슷해. 조금 클까 말까인데 이걸 아파트 30평에 버금간다라고 뻥카를 친 것도 이것도 정도를 지나치지 않았다면 사기죄 안 됩니다. 약간 과장한 건 괜찮아요. 근데 실제 요게 25평형을 25평형을 뭐라고 30평형이라고 31평형이라고 속였다면 그건 사기가 될 수 있지. 아파트 30평과 맞먹는다. 요거는 괜찮지만 아예 25평짜리를 30평이라고 분양 광고를 때렸다면 이건 사기지. 사기. 그다음 세계 내려가서 요즘에 저기 어디야 동탄인가 어디 하여간 그 부영 이거 아주 건설해서 아주 완전히 부영이죠. 형편없는 회사야. 부영 아파트 가지 마세요. 참 물이 새고 금 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더만. 그래서 후분양을 해야 돼.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그러니 아파트 몇 억씩을 주고 그냥 평생의 꿈 아닙니까? 그걸 샀는데 그냥 물 새고 기울고 금 가고 난리가 나니 얼마나 열받겠어. 한두 푼도 아니고 자동차 같은 몇 년 타다 바꾸기라도 하지. 그거 다 그 선분양의 문제점입니다. 후분양하면 감히 그런지는 못하지. 가서 다 보이는데. 자, 이렇게 자기 아파트가 최고다 뻥카를 치는 건 죄가 안 되지만 도를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8.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도인 소유라는 말을 하고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준 경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로 명의신탁. A가 B한테 명의신탁을 하면 명의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고 A와 B 사이에서는 A가 소유자고 B가 점유자가 되지만 A와 B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한테는 B가 소유자이고 점유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C한테 팔아먹었다면 B는 뭐라고 그랬어? 타인 소유의 자기 점유물을 처분했으니 B는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때 B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팔아먹는다는 말을 C한테 안 하고 C한테 팔아먹은 거 요거 C한테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C가 무슨 손해를 봤나? 얘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손해본 게 뭐가 있어? 아니 3억 주고 3억짜리 부동산 C가 가졌는데 무슨 손해를 봤어? 이건 사기죄 안 됩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
명의수탁자가 팔아먹은 경우 요 얘한테는 사기죄가 안 되고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만 된다. 이거 아주 기본 구조야. 기본 구조. 채권양도의 기본 구조, 명의신탁의 기본 구조, 이제 이중매매의 기본 구조도 나와요. 곧 따라서 2006도 4498 뒤에는 뭐 당구장 표시를 하고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만 성립, 이렇게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만 성립되는 거고, 요건 사기죄 안 된다고요. 이 사람한테는 사기죄 안 되고 이 사람한테 횡령죄가 될 뿐이라고. 한편 9.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대부분 부합하고 확장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 용역 보고서와 심지어는 신문 스크랩에 이 지역이 부동산 개발된다라고 신문에도 났다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부동산을 사라고 했다면 이건 사기 아니야. 왜? 개발되는 거 맞거든. 요즘에서 앞 페이지에 24번 판례, 앞 페이지에 24번 판례를 보면 특정 부동산 업체가 첫 번째 줄 끝부분 24번 첫 번째 줄 끝부분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뻥카를 쳐가지고 부동산을 팔아먹었다면 이건 사기지만, 다시 원위치로 와서 이건 틀림없이 여기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게 바로 개발된다는 거야. 서산인가 당진 쪽에 그 개발된다는 그거였습니다. 실제 개발됐고 또 신문 스크랩에도 다 나왔습니다. 이건 개발이 확정된 걸 개발된다고 뻥카가 아니지 과장한 거고, 아예 확정도 안 된 걸 확정된 것처럼 뻥카를 쳤다면 그건 사기. 그 다음 12번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해서 거짓말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았더라도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기인해서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면 이거 사기죄 안 됩니다. 그게 원래 흔한 말로 A가 B를 칼침을 놔가지고 사주 중상을 입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수술비가 100만 원,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보통은 보험공단에서 한 70% 지불해주고 B가 300만 원 정도를 내죠.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은 잘 됐어. 건강보험은 잘 된 편입니다. 미국 봐. 미국은 그냥 이런 간단한 수술 하나 받았는데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 일반 서민들은 그냥 잘못하면 치료도 못 받고 죽는다. 오바마가 그거 계획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건 그래서 1000만 원이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700만 원을 내고 B는 300만 원을 내는데 가해자인 A가 내주겠지. 이때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병도 아니고 이 새끼가 얘를 칼침을 놔가지고 보험공단에서 돈을 들어왔으니 원래는 이런 경우는 보험 처리 안 해줍니다. 이 새끼 보고 다 받아내. 1000만 원. 우리가 왜 내? 얘가 칼로 찔러서 그런 건데. 그래서 보험공단에서는 돈 안 내줘. 얘가 다 물어놔야 돼. 이게 얘가 요 자식이 칼침을 놨으니까 얘가 다 물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B가 A한테 칼침 맞고 1000만 원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 순수하게 A한테 칼침을 맞고 생긴 상처라면 마치 사고로 생긴 것처럼 가정했다면 이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 그런데 얘한테 칼침도 맞았고 또 다른 이유로 거기에 원래 상처도 원래 있었고 이래서 복합적으로 작용됐다면 이건 보험공단이 지불해야 할 돈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기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부분 위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기인해서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면 이건 사기죄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14번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죠. 피고인 등이 갑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속이고, 그러니까 BMW 520D
우리나라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경유차 끌고 다니는데 고속도로를 타도 13km밖에 안 나와. 아, 자식들. 얘들 20km가량 나와. 그러면 똑같은 경유를 조금 심하게 하면 얘는 똑같은 기름으로 20만 킬로를 갈 때 얘는 13만 킬로밖에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7만 킬로가 차이가 나는 거야. 이 7만 킬로로 뭐 BMW 520 비용과 우리나라 그랜저 경유 이거 뭐 상세하고도 남아. 그러니까 요즘 벤츠하고 BMW 막 사대는 거야. 왜? 한국 차는 허접하거든. 잘 망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320도 한 18km, 20km 나온다고 하더라고. 고속도로 쫙 타면. 그래서 이 BMW 520이 보통 한 중고차도 한 3천만 원인데 적정 가격이 3천만 원인데 이 자식들이 한 2천만 원으로 또는 한 2,500 정도로 훨씬 싸게 팔어. 2,500은 너무 티 안 나나? 한 2천만 원으로. 그러니 뭐 빠글빠글 몰려들지. 연식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걸 사가면 여기에다가 뭐 GPS 추적 장치를 달아놓고 보조키를 갖고 있다가 금방 훔쳐가면 너무 티가 나니까 한 달 정도 끌고 다니게 만든 다음 한 달 후에 GPS로 쫓아가가지고 차 세워놓은 거 보조키로 몰래 끌고 와버린 사건입니다. 자, 절도예요, 사기예요, 절도 사기의 경합범이에요, 상경이에요, 무죄예요. 이건 뭐야? 사기. (2천만 원의 차를 팔겠다고 속이고 안 팔았다면 사기지만 2천만 원 받고 차 넘겨줬어. 사기는 아니야. 그리고 거래가 끝난 뒤에 가서 뭐 몰래 차 끌어온 거야.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 절도죄 일죄예요. 사기죄는 안 됩니다. 절도죄 일죄. 그래서 세 번째 줄 뒷부분,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숨긴 것을 이걸 기망이라 할 수는 없어요. 왜? 차는 넘겨줬으니까. 넘겨준 뒤 훔쳐온 거지 아예 속이고 안 넘겨줬다면 사기지. 절도죄 일죄입니다. 수단 방법, 기망의 수단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명시적, 묵시적 기망은 물론 뭐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기망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보통은 뭐 적극적인 자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퇴직자들이 참 힘들거든. 나도 걱정이야. 사는 수명은 늘어나는데 보통 뭐 8, 90, 100세까지는 기본으로 살잖아. 큰 뭐 병 없고 하면 살 수 있는 날은 늘어나는데 개뿔이나 돈이 없으니 이거를 남은 3, 40년을 뭘 하고 사느냐고. 그러니까 퇴직자들의 고민이 그거거든. 어떡하면 이걸 좀 돈을 늘려볼까? 그래가지고 사기꾼들이 직장 생활 오래 하고 나온 사람들이 어리숙하거든. 나한테 맡기면 1년에 이자를 100%씩 주겠다. 100%. 1억을 맡기면 뭐 매달 1,000만 원씩 뭐 이자를 주겠다. 그럼 뭐 혹 해가지고 맡기지. 처음에 1억을 맡기진 않지. 1,000만 원을 맡겨봅니다. 이 조이파리가 그걸 쓴 거야. 그런 방법을. 1,000만 원을 맡기면 한 달에 이자를 100만 원씩 딱딱 준 거야. 한 2, 3개월. 사람들이 뻑 가는 거지. 그러면서 뭐 자, 이번 6월 말까지가 마지막이다. 이제 더 이상 못 받는다. 우리도 더 하면 손해가 나니까 6월 말까지 금액은 제한 없는데 6월 말까지 하고 이 사업은 여기로 마감이다. 더 이상 안 한다. 여기서 끝낸다. 사람들이 이제 막 퇴직금이고 집이고 막 팔아갔다 갖다 바친 거야. 왜? 계속 100만 원씩 나오니까. 1억을 넣으면 이제 1,000만 원씩 나올 거 아니냐고. 한 달 정도는 줘 또. 1억 맡긴 놈. 처음에 맡긴 놈도 1,000만 원 줘. 옆에서 얘기하거든. 와, 나 엊그제 1,000만 원 들어왔어. 그러니까 다 미쳐가지고 다 줬는데 피해 액수가 1조 2천억. 조이팔 사건 1조 2천억. 이렇게 명시적으로 갖다 맡기면 100%씩 이자를 준다.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기망이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자기는 물론 부작위로도 기망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묵시적 기망의 대표적인 게 무전취식, 무전숙박이고 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바로 뭐 거스름돈 사기가 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대표적인 겁니다. 자, 왜 이 무전취식을 묵시적 기망이라고 하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서 주문을 할 때 이제 짜장면을 먹으면 이제 옛날에 국어에서 자장면이라고 하더니 요즘엔 짜장면도 된다고 그러죠. 짜장면이라고 해야지. 3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짜장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짜장면이라고 하지. 짜장면 하나를 주문하면서 뭐 요즘 짜장값도 비싸죠. 한 5천 원이라고 합시다. 여기 짜장 하나 주세요. 5천 원. 짜장 먹은 다음에 5천 원 드릴게요. 이런 말 합니까? 안 하지. 그냥 짜장 하나 주세요. 그러지. 바로 그때 영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짜장 하나 주세요. 괄호 안에 생략된 말은 뭐냐? 뭐야? 먹고 난 다음에 5천 원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생략된 거지.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주문할 때 짜장 하나 주세요고 지금 짜장이 먹고 싶어서 미치겠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중국집에 가서 짜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은 없어. 돈 없이 짜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짜로 달라고 하면 줄 리가 없고 뭐 일을 하든가 아니면 뭐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먹고 나 여기 인천 행정고시 학원 학생인데 다음 주에 내가 아니면 내일 갖다 드릴게. 나 지금 짜장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외상으로 좀 주셔. 그래서 짜장집 주인이 뭐 그럼 외상으로 드세요. 내일 꼭 갖다 주시고 아니면 뭐 나는 싫습니다. 아니면 증내나 주민증 그리고 먹고 내일 갖다 줘 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먹어야지. 먹고 싶다고 해서 짜장 하나 주세요. 그리고 밥 다 처먹은 다음 뭐 나 돈 없어 외상 돼 안 돼? 이건 안 돼. 바로 짜장 하나 주세요라는 그 주문 형식은 돈 있는 사람들이 주문할 수 있는 것이고 돈 없는 놈은 어떻게 써야 돼? 나 돈 없는데 짜장 외상으로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해야지. 짜장 하나 주세요 하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 무전취식 무전숙박이 묵시적 기망인 거야. 나 돈 있어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뭐 짜장 하나 주세요. 이게 돈 있는 놈들이 하는 주문이거든. 바로 여기서 돈도 없는 주제에 돈 있는 사람들의 주문 방식을 취하는 게 바로 뭐 자기가 은근히 돈이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한 거야. 단 무전취식 무전숙박이 묵시적 기망으로서 사기죄가 되려면 주문 당시부터 뭐 자기한테 돈이 없다라는 걸 알고 주문을 해야 사기인 것이지. 내가 한번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종로 그 선생님하고 종로 방문각 강의를 할 때 그냥 털렁털렁 간 거야. 이래고. 근데 오늘은 이게 지갑에 있었는데 내려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안 가져온 줄 알고. 가서 먹을 때까지도 몰랐어. 다 먹고 일어나서 계산하려고 나오니까 지갑이 없네. 학원 교수 휴게실 점퍼에다 두고 깜빡하고 온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매주 가서 알거든. 여기 여자 직원도 알지만 나 가면 그냥 제육볶음 드실 거죠?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난 또 하나 꽂히면 계속이거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휴대폰을 테이블에다 카운터에다 내놓고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저기 가서 지갑 가져올 때까지 요거라도 보관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갔다 오시라고 하더라고. 얼굴을 알면 거기 학원 교수라는 걸 알면 다음에 갖다 주시거나 그냥 갖다 주세요. 가지고 가시. 이 정도 해줘야지. 가서 계산하고 다시는 안 갔습니다. 짜증나서. 단골이라는 게 뭐야? 그 정도는 해줘야 단골이지. 바로 그때 주문 당시 나는 몰랐잖아. 모르고 주문한 다음 나중에 계산하려고 봤더니 돈이 없는 걸 뒤늦게 알고 도망가면 요거 무슨 죄야? 무죄입니다. 채무불이행이야. 채무불이행. 병원 수술비 안 내고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잖아. 무죄야, 무죄. 단 경범죄 처벌법상 요걸 처벌하는 규정이 바로 뭐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인데 바로 모르고 주문한 뒤 나처럼 휴대폰이라도 맡기고 온다든가 뭐 신분을 밝히고 다음에 갖다 준다든가 조치를 취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망가는 게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이고 이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사기죄는 주문 당시부터 돈이 없다라는 걸 알고 주문해 먹으면 이게 묵시적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도 자꾸 불나고 사고가 나는 게 호텔은 다음날 나갈 때 체크아웃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온 것들이 자고 비상구로 도망가. 새벽에 체크아웃도 안 하고 그냥 비상구로 해서 도망친다고. 호텔비 안 내고. 그래서 비상구를 다 잠궈놓습니다. 그러면 또 뭐야? 불이 나. 불이 나면 비상구가 막혀가지고 또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고 하는 거야. 호텔이. 그래서 고민이 많지. 잠궈 놓자니 불나면 큰일이고 안 잠궈 놓자니 그런 양심불량 쓰레기 고객이 체크아웃도 안 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생겨서 바로 그때 그놈들 무슨 죄야? 혹시 아침에 깨서 뭐 해라 돈 안 내고 도망가자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지만 잘 때부터 돈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잤다면 이건 뭐야? 그거는 사기라고. 한편 거스름돈 사기가 또 뭐냐면 자 5,000원짜리를 냈는데 3,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5,000원짜리 돈을 냈는데 이 아줌마가 그걸 아마 5만원짜리로 착각한 것 같지 47,000원을 거슬러 주는 거야. 착한 어린이는 여기서 뭐라 그래? 아니 2,000원만 주시면 되는데 웬 47,000원? 그리고 나머지 45,000원을 돌려주는데 양심불량들은 뭐 그냥 받지. 요건 무슨 죄야? 바로 이때 45,000원이 더 오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걸 알지 않고 받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사기죄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할 게 돈을 받을 때부터 지금 2,000원이 와야 될 걸 47,000원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받으면 이게 사기. 이건 사기. 모르고 수령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통은 알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돌려주겠지. 알고 돌려주면 이제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알고 그냥 소비 써버리면 무슨 죄예요? 점유이탈물 횡령. 왜냐하면 얘는 2,000원만 주면 되는데 실수로 45,000원을 더 줬으니 요 가게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거거든. 이게 점유이탈물 횡령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수령 당시부터 알고 수령하면 사기고 모르고 수령하고 소비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다. 자, 요거 형법 저 뒤에 판례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검사가 이걸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뭐 예비적 기재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예비적 기재를 합니다. 사기죄를 입증할 자신이 좀 떨어졌다는 거야. 알다시피 사기죄보다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훨씬 가벼운 범죄예요. 그러니 중요한 사실은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이걸 증명하는데 실패했어. 알고 받았다는 걸 뭘로 증명해? 쓴 건 확실한데 추가 돈을 쓴 건 확실한데 알고 받았다 검사가 이걸 증명하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뭘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끝나버린 사건이야. 이걸 또 어떤 무식한 인간이 경찰 승진 시험에서 문제를 냈는데 하여간 경찰 승진은 지금은 모르겠어. 옛날 경정급들 경간부 출신이나 경찰대 출신 경정급들이 냈는데 시험 문제 형편없는 것들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거스름돈을 초과 수령해서 소비한 자의 죄책이 뭐냐 이거야. 문제 낸 놈이 이 판례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야. 아니 초과 수령해서 소비한 게 알고 수령하면 사기고 모르고 수령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인데 그냥 초과 수령해서 소비한 자의 죄책이 뭐냐 해놓고 이걸 정답으로 해놓고 있었어요. 그 문제 낸 놈 이 판례 이해 못하는 인간입니다. 알고 수령했는지 모르고 수령했는지 또는 뭐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수령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이 정도는 넣어줘야지. 그래야 점유이탈물 횡령이 정답이 되는 거지.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한편 바로 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거스름돈 사기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판례는 부동산 사기, 부동산에서 부동산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볼륨이 큰 거야. 평생 모은 돈이 한 큐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 바로 이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그 부동산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팔았다면 뭐 하자를 알려줘야 할 부작위,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팔거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자가 그 부동산이 조만간에 뭐 수용이 된다든가 또는 뭐 경매가 진행된다든가 하는 사실을 하자를 숨기고 팔면 이거 다 숨기고 팔거나 전세를 주거나 임대를 주면 이거 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 이 판례는 10개도 넘게 있어. 거기 부동산 사기를 봤으니까 5번으로 가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한테 지금 현재 그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 자, 여러분이 경찰이 된 뒤 결혼을 하고 소위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뭐 다 금수저 아닌 자식들이야 뭐 다 월세나 전세로 시작해. 전세로 시작해도 이거 은수저급입니다. 다 월세지. 개풀이나 뭐 돈 있나? 부모가 주지 않으면. 그래서 월세 전세 계약을 맺으러 갔는데 그 집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거야. 다른 집으로 가나 그 집 마음에 들어서 그 집 계약하나? 미친 거 아니야? 경매 날 넘어갔다가 잘못하면 돈 날리는 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정신 나가는 애가 어디 있어? 이거 머리가 상하지 않고서야.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임대차 계약 안 맺지. 경매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바로 그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든가 그 밑에 뭐 소송 계속 소유권이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다는 거. 그러면 소유권자가 아닌 놈하고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뭐가 되는 거야? 엿되는 거야.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 다음 페이지에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팔아먹은 거, 땅 팔아먹은 거. 11번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매매 목적물인 국유지에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인간한테 넘겨받은 부동산 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 13번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위반돼 있어 장차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수용될 거라는 게 뭐야? 국가가 돈 몇 푼 주고 땅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미래학 노인네들이 바로 뭐야? 뻘거벗고까지 할머니가 난리를 피운 게 그 땅이 한전 전선만 안 갔으면 평당 최하 2, 30만 원이고 만평만 하면 얼마야? 2, 30만 원에 만평이면 20억이야. 그걸 뭐 전기가 글로 가면서 땅값이 뭐 2, 30만 원에서 2, 3만 원으로 뚜두둑 떨어진 거야. 그러니 20억짜리가 2억이 되는데 거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난리를 친 거지. 그럼 뭐를 해야 돼? 이제 고속도로 같은 거 내거나 정 필요한 전선 밑은 안 돼도 전봇대 세울 자리는 한전이 사가야 될 거 아니냐고. 이때 바로 강제로 사갑니다. 그 기준이 바로 뭐 공시지가야. 시가하고 공시지가는 달라. 지금 이 건물이 시가가 20억이면 공시가는 이거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20억짜리를 10억에 뺏어가는데 10억이 날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평택 미군 기지 만들 때도 그 농지 뺏긴 사람들이 뭐 일을 치고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뭐 원전, 부지 다 강제 수용을 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거든. 시가로 쳐주지 않고 공시가로 헐값으로 막 뺏어가는 거지. 그러면 알다시피 평택 기지도 마찬가지고 뭐 뺏기는 순간 싼 값에 뺏기고 거긴 논이 아니라 이제 농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미군 기지가 돼서 자기는 못 사는 거야. 자기 땅 아니야. 그럼 그걸 산 사람 뭐가 되는 거야? 엿되는 거지. 20억에 샀는데 수용되면
잘 받아봐야 12억이고 그 이하도 쎄 터졌거든. 농지는 더 심해. 농지는. 그래서 토지가 수용될 거라는 사정을 알리지 않고 또 땅 팔아먹은 거. 그 다음에 15번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돈이 과다 초과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수령했다면 이건 사기죄지만 세 번째 줄 다만 돈이 초과 지급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을 경우에는 이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3번, 11번, 7번, 6번, 5번 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판례. 이거는 지금 이 책에선 나머지 한 10개를 더 생략했는데 10개 더 있어. 10개 이상 더 있습니다. 부동산의 하자가 가등기가 설정됐다는 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수용 사실, 경매 진행 중인 사실 이런 거 알리지 않고 땅 팔아먹거나 전세 주거나 임대 주면 다 사기라고. 다 사기. 그래서 한 큐에 그것도 한 17, 18개를 한 큐에 마무리를 할 수 있지. 한편 그래서 8번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건 8번 판례가 아니라 이거 3번 182쪽 맨 아래에서 세 번째 3번 판례 182쪽 자동차 매도인이 이미 제3자 사이에 자동차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맨 아래 판례나 5번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나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 존재를 매수인한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에서 이런 걸 고지하지 않고 팔아먹었다면 당연히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될 텐데 자동차는 괜찮은가? 괜찮아. 왜냐하면 자 보통 이제 현대 자동차를 하나 사면 현대 캐피탈 같은 소위 자동차 리스 업체나 이 업체가 있습니다. 금융. 그래서 이 현대 캐피탈에서 자동차 값 3천만 원을 현대한테 주고 현대로부터 차를 사들인 A는 매달 일정한 금액과 이자를 현대 캐피탈에다 갚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동차 24개월 할부, 36개월 할부가 바로 그거거든.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3천만 원 다 받아. 얘가 이자하고 합치려면 결국은 3,600만 원 갚게 되지. 이자만 한 600만 원 갚는 거야. 그래서 참 서민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참아. 우리 아들놈의 새끼 이거 안 참아가지고 참고 자동차 사고 싶으면 사고 싶은 자동차 값만큼 적금을 부어서 만든 다음 3천만 원을 다 들고 자동차 회사에 가서 딜을 하면 1, 200은 깎아줘. 한 2,800이면 사거든. 그러니까 2,800에 살 수 있는 걸 얼마에 사는 거야? 3,600에 사는 거야. 절대 자동차 할부로 사지 마십시오. 이거 대기업의 노예가 되는 길이야. 노예가 되는 길. 그래놓고 그냥 죽도록 다 갚을 때 되면 또 자동차 여기저기 펑크나고 터지고 해가지고 또 자동차 새로 하면 또 노예 생활 시작되는 거야. 꼭 참고 적금으로 부어가지고 현찰 그냥 박치기 하면 200만 원을 깎아주거든. 그럼 거기서 벌써 800만 원을 남고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 나 같은 멍청이들은 평생 허덕거리다가 개고생만 하지. 노예처럼. 근데 60개월 할부고 100만 원씩 60개월이라고 합시다. 지금 20개월을 갖고 40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A가 B한테 이 자동차를 팔아먹은 거야. 40개월 4천만 원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딱 봐도 사기죄 같잖아? 아닙니다. 이때 B는 차 끌고 다니면 되고 이 B가 할부금을 안 갚지. 당연히 4천만 원 주고 차를 샀으니까 할부금을 안 갚고 그 4천만 원을 받은 A가 갚아야 되는데 이 인간이 안 갚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A 부동산에 압류 들어가. 현대캐피탈에서 A 아파트 압류 들어가서 A 아파트 날라가. B 아파트가 날라가는 게 아니라 A 아파트가 날라간다고. B는 손해 안 봐. 그리고 자동차도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가 거의 불가능해. 내 자동차 압류할 수 있으면 해봐. 그전 같으면 지금 내가 많이 줄었지만 힘들어서 이제 여기저기 강의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일주일 내내 돌아다녀서 춘천, 청주, 원주, 천안 뭐 해가지고 막 거의 뺑뺑뺑뺑 돌았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군데 안 다녀요. 옛날 같으면 내 차는 한 군데 있어 본 적이 없어. 춘천, 청주, 원주, 뭐 가평 뭐.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 싶어도 못해 자동차. 그래서 돈 못 갚으면 누구? A 아파트가 날아가지 B 아파트는 안전합니다. 사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땅 팔아먹은 거, 자동차 팔아먹은 건 요거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 안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맨 위로 가서 사채업자가 할부금융회사에 자동차를 구입해서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 할부 금융대출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할부금융을 신청한 건 이건 사기죄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흔한 말로 요거 그러니까 법을 배우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습니다. 차깡이란 말 들어봤나? 차깡, 금깡, 쌀깡. 깡 못 들어봤죠? 보통 신용카드는 현금 서비스를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물품 구입은 1200만 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돈 급하면 뭐 하면 돼? 현금 서비스 받으면 돼. 근데 돈 액수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500만 원과 1200만 원 합쳐서 17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 현금 서비스 다 받고 1200만 원어치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하도 깡이 설치는 바람에 총액이 1200만 원이 됩니다. 어쨌건 꼭 1000만 원이 필요하면 어떡하나? 현금 서비스는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소위 깡 업체를 찾아가면 이제 1000만 원 정도면 이건 이제 금깡, 쌀깡 정도면 되고 2000, 3000이 되면 이제 자동차 깡을 하는 거야. 깡은 뭐냐면 삼성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A가 삼성카드를 들고 깡업자 B를 찾아가서 소위 이제 깡을 하는데 깡이란 바로 1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리고 신용카드로 이걸 긁어. 그러면 이제 요 자동차 할부금융은 이제 요 리스 같은 걸 긁게 하지. 그래서 B가 A한테 자동차를 한 대 팔고 A는 뭐 40개월 아니면 12개월로 끊습니다. 100만 원씩 12개월로. 그리고 A는 차를 사자마자 B한테 차를 1000만 원, 1100만 원에 막 넘겨. 차 판 거야, 안 판 거야? 팔았다가 다시 1100만 원에 산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A는 1100만 원을 손에 쥐는 거고 B는 그 차액 100만 원을 챙겨 먹는 거야. 그리고 A는 매달 삼성카드에다가 100만 원 플러스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런 놈들일수록 뭐? 못 갚습니다. 오직 급하면 착강을 했을까? 돈이 다급한 놈들만 하게 하거든. 그러면 결제를 못하면 뭐? 삼성카드사만 엿먹는 거야. 얘 100만 원 챙겼지 얘는 1100만 원 중에서 못 갚고 나자빠지면 뭐? 두 달 갖고 못 갚으면 900만 원을 삼성카드사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 이게 깡입니다. 바로 이때 할부금융 대상도 아닌데 차를 사야 할부금융이지 사가지고 다시 되파니까 판 것도 아니거든. 차 한 대를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러니 할부금융 대상도 아닌데 리스 할부를 하도록 한다면 이걸 팔아먹고 돌리고 이렇게 되면 뭐 결국은 카드회사 할부금융사만 망하게 되는 거거든. 요건 사기야. 요건 애당초 이건 똑같아. 빌려주지 않을 돈을 속여가지고 빌려주게 만든 게 아까 봤던 뭐 위조음 담보로 제공해서 빌려주는 것과 똑같은 법적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 9번은 뭐 기본이죠. 수표나 어음이 지급길에 결제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할인을 받았다면 뭐 결제도 안 될 수표를 결제될 거라고 뻥카를 쳤으니 이거 뭐 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부정한 판례들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땅을 팔았다면 볼 것도 없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죠. 그런데 첫 번째 줄 끝부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등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으리라는 사정이 없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알고도 체결했을 거란 거죠. 이건 몰라도 체결하고 알고도 체결했다 할 거라면 이건 뭐 기망으로 체결한 건 아니거든. 그다음 식육점과 이거 시험에 나온 거죠. 한 3, 4년 전에 그에 딸린 식당을 매도하면서 매도인이 식당 영업 허가가 없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 얼핏 보면 사기죄 같잖아. 아닙니다. A가 B한테 식당을 넘겼다면 A의 영업 허가를 B가 넘겨받을 수는 없어. B가 식당을 하려면 B가 B 명의로 식당 영업 허가를 다시 해야 되거든. A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래서 B가 새로 식당 영업 허가를 지가 받아야지 남의 거를 넘겨받으면 명의 대여고 불법입니다. 명의 대여는. 역시 4번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2분의 1 중 타인 지분을 이걸 뭐 신탁 받았는데도 팔아먹은 거 이건 뭐 명의 수탁자가 땅 반 팔아먹은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랬어 아까?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땅을 사간 사람에 대한 사기죄는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다 취득하니까. 그 다음에 5번은 이미 설명했고 다음 페이지에 6번 아까 얘기했던 위조된 약속금을 뭐 기존에 밀린 물품 대금 채무 변제죄로 교부한 거 사기죄 안 됩니다. 위조 약속금 줬다고 채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7번 역시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이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즉 A, B, C 세 명이서 공유하는 토지를 B, C가 A한테 위임을 해요. 그래서 요거 9억을 받던 10억을 받던 우리 지분 비율에 대해서 3억씩만 줘라. 3억. 나머지는 네가 다 먹고 떨어져. 우리한테 3억만 주면 돼. 그래가지고 이 A가 더군다나 A 단독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 갑한테 팔았는데 무려 15억을 받은 거야. 9억 정도 갈 줄 알았는데 15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얘들한테 3억씩 주고 자기는 9억을 챙겼습니다. 사기죄 돼 안 돼? 안 돼. 얘들이 뭐라고 그랬어? 팔고 우리한테는 얼마만? 3억만 주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3억 줬는데 뭐 이건 사기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매도 가격과 처분 기한까지 특정해서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이건 뭐 사기죄 안 되고. 8번 부동산 이중매매 역시 배임죄만 성립할 뿐 사기죄 안 됩니다. 자, 명의신탁 도표 완성됐고 이중매매 A가 B한테 10억짜리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금 1억을 받고 중도금 4억을 받은 다음 잔금 5억을 받고 이제 A한테 부동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요 와중에 12억을 제시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날름 C한테 팔아가지고 C 앞으로 12억을 받고 이전 등기 절차까지 다 마무리돼서 이 땅 C 앞으로 넘어간 겁니다. A는 누구를 엿먹인 거야? B를 엿먹인 거죠. 그 대신 이 땅은 A 소유이고 A 점유였으니 뭐 이런 범죄는 일체 성립될 수 없고 뭐 배임죄만 됩니다. B에 대한 배임죄야. 배임죄.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라고? 두 사람 다한테 중도금을 받았을 때. 기수 시기는 C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됐을 때. 요거 배임죄 기수고 바로 이때 아까 명의신탁에서 상대방한테 명의신탁의 목적물을 알리지 않은 거 사기죄가 안 되듯이 C한테 땅을 팔면서 이중매매의 목적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A는 B한테 배임죄를 저지른 거지. C는 자기가 사고 싶은 땅 12억에 사가지고 자기 앞으로 다 넘어왔는데 A가 C한테 저지른 범죄가 뭐가 있어? 개뿔이나. 이거 이러한 이중매매 사실을 C한테 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A는 C한테는 사기죄 안 된다고. 이것도 시험에 다 나온 거야. 다 나온 판례입니다. 그 다음 10번과 11번 계약 당시 부동산이 경매대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해서 알고도 했다면 뭐 사기지. 근데 경매가 대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실은 뭐 과실사기인데 자기도 몰랐으니까 상대방이 경매로 넘길지 안 넘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이거는 과실사기인데 사기죄는 과실사기가 없으니까 사기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11번 임대차 계약 당시 위 목적물을
매매를 위해서 복덕방에 내놨다는 사실을 임차인한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아니, 집주인이 집 파는데 임차인한테 이것도 고지해 줘야 돼. 그럴 필요 없지. 왜? 팔더라도 산 사람이 전 소유자의 이 임차 관계도 승계하도록 돼 있어. 따라서 임대차 계약 2년 맺었는데 5개월이 지난 뒤에 집을 팔았다. 새로 산 사람이 나머지 2년 중에서 5개월을 뺀 나머지 동안 얘한테 임차를 줘야 돼. 의무가 있어. 그냥 못 내줘. 자,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 없는 거야. 그래서 사기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재산범죄가 조금 어렵지만 그 어려운 용어를 잘 이해하면 거기에 뭐 아주 쉬운 길이 있다는 거지. 그걸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넘어가기만 하면 쫙 보입니다. 다 보여.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피기망자의 착오, 이렇게 기망을 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처분행위를 해야만 사기죄가 완성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거 보기로 합시다.